저는 올해 63, 이름은 최영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남 합천 들녘마을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박집이라 해도 사실은 오래된 농가주택을 조금 손보고 방 몇 칸을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정도이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 힘을 합쳐 꽤 성황을 이뤘습니다. 논에서 직접 기른 쌀, 텃밭에서 거둔 채소, 장터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껏 밥상을 차려 손님들께 내놓으면 모두들 시골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느냐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5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밥 짓던 부엌도, 저녁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마당도, 그리고 새벽녘 논두렁을 걸으며 같이 맡던 풀냄새마저도 남편이 없는 지금은 공허하게만 다가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습관처럼 창가에 앉습니다. 창문을 열면 흙냄새와 풀내음이 바람에 실려 들어오고 멀리 논두렁에는 물안개가 자욱합니다. 이른 새벽 닭이 우는 소리와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경운기 소리가 어우러지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에 둘이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농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가 먼저 논으로 나가고 저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아침밥을 지으며 하루를 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창가에 앉아 혼자서 차를 마시며 논두렁을 바라볼 뿐입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이 날아드는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제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도 남편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직도 그가 곁에 있는 듯 착각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장독대 뚜껑 소리가 들리면 그가 마당을 서성이며 무언가 일거리를 찾는 것 같고, 텃밭에서 바람에 고추가 흔들리면 그가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결국은 저 혼자뿐이지요. 그러니 저는 습관처럼 논두렁과 밭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 제 모습을 오랜 친구 김부님이 종종 지적합니다. 영자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남편도 하늘에서 보면 안쓰러워하실 거야. 이제 좀 밖에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제겐 쉽지 않았습니다. 민박집에 손님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요즘은 도시에 호텔이나 펜션이 잘 되어 있어 우리 같은 시골 민박을 일부러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안일만 하며 홀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더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서울에서 바쁘게 산다고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으니 이 고요한 농촌에서의 생활은 더욱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갓 떠올라 들녘이 금빛으로 물드는 새벽녘 마을로 낯익은 발걸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졌던 청년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던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바로 제 첫사랑 윤기현 씨였습니다. 기현 씨는 제게 단순한 이웃이나 동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매일 아침이면 교회에 들러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곳에서 늘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던 이가 바로 기현 씨였습니다. 나이로는 저보다 2살 많아 자연스레 교회 오빠라 불렀지요. 맑고 깊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던 그의 모습은 소녀였던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함께 걸어오는 길 그는 무뚝뚝하지만 은근한 미소로 제 책가방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끝내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기현 씨는 농촌을 벗어나겠다며 도시로 향했고 저는 남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여러 일을 하다 실패와 방황 끝에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다가와 영자야,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 라고 말했을 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 모를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창가에 앉아 논두렁을 바라보는 습관에 또 하나의 행동이 더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혹시 그가 논두렁 길을 지나가지는 않을까? 농기구를 들고 밭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자꾸 창밖을 살피게 된 것입니다. 제 나이에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하루의 무료함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설렘이 되었습니다. 농촌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하면서도 분주합니다.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마을마다 이어지고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름이면 모내기 준비로, 가을이면 벼 수확으로 모두가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제 눈은 자꾸만 기현 씨를 찾았습니다. 논두렁에서 굽은 허리를 펴며 손등에 땀을 훔치는 모습,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어르신들과 담소하는 모습.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우물가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제가 들통을 내려놓으려 할 때 그가 다가와 무거울 텐데 내가 들어줄게라며 자연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이 제 손등을 스치는 순간 한여름 햇볕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제 몸 안을 스쳤습니다. 오래전 교회당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찬송가를 부르던 기억이, 그와 함께 논두렁길을 걷던 소녀 시절의 설렘이 온몸으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고 시원한 바람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아도 자꾸만 기현 씨의 웃음소리, 낮은 목소리, 그리고 손끝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달아올라 이불을 걷어내야만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끝이 떨리고 오래도록 잊었던 감각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시 20살 소녀로 돌아간 듯 마음이 설레고 어지러웠습니다. 이렇듯 저는 다시 첫사랑의 그림자와 함께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도 이제 제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논이 물결치듯 제 안에서도 잊었던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질녘이면 농가 마당에 붉은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장독대 뚜껑에 빛이 반사되어 금빛으로 번쩍이고 마당에 널어둔 고추는 더 선명하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고추를 거두고 있었는데 그때 윤기현 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손엔 며칠 전 장터에서 사온 참기름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야, 고추 무침은 참기름을 제대로 써야 맛이 나지. 내가 좋은 걸 구해왔네. 그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눈빛에는 작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마당에 앉아 고추를 다듬고 큰 대야에 넣어 무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고추를 잡고 저를 도와주었는데
그 손끝이 제 손목을 스칠 때마다 제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잊었던 파문이 번졌습니다. 여전하네, 손이. 야무지네. 그가 낮게 내뱉은 말에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농사일로 단련된 손이라고 대답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야 앞에 마주 앉아 참기름을 두르고 고추를 무쳤습니다. 고소한 향이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면서 마당에 은근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기현 씨의 팔꿈치가 제 팔에 스치고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여전히 선명한 눈빛, 그리고 햇볕에 그을려 짙어진 피부가 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지만 귀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영자야, 너 아직도 예전 그대로네. 그의 말은 평범한 듯 했지만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 안에 숨어있던 소녀의 마음을 그대로 끄집어내는 듯 했으니까요. 저는 괜히 손에 힘을 주어 고추를 묻히며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고추 무침을 올려 함께 먹었습니다. 그가 젓가락으로 무침을 집어 제 접시에 놓아주며 내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네라고 말할 때 눈빛이 잠시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전 교회 의자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저를 바라보던 그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밥을 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마당을 감싸 안을 무렵이었습니다. 장독대 뒤편에서 남은 고추를 정리하던 저는 그가 불쑥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손을 뻗는 순간 균형을 잃고 몸이 그의 가슴에 스쳤습니다. 순간 멈춰버린 시간,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체온과 거친 숨결. 저는 황급히 몸을 빼려 했지만 그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놀라지 마.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논두렁에서 메뚜기 우는 소리가 들렸고 가까이서는 우리의 심장 소리가 겹쳐져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는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긴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얇은 겉옷이 흔들렸습니다. 제 어깨 위로 떨어진 바람결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손길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손끝이 제 손목에서 팔목으로 그리고 팔꿈치까지 천천히 옮겨지는 동안 저는 몸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듯 그 온기를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5해 전에 떠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릴까? 제가 어렵게 내뱉자 그는 한숨을 섞어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그냥 네가 곁에 있는 게 좋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다가와 제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입술보다 먼저 느껴지는 숨결의 온기 그리고 오래 묵은 설레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과 손이 맞닿고 이마와 이마가 닿은 채로 오래전 교회 마루에서 찬송가를 부르던 두 아이가 다시 만난 것처럼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그의 낮은 목소리가 맴돌았고 몸에는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들이 연주하듯 울어대고 바람은 얇은 이불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건 안 된다는 죄책감, 또 하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설렘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살아야겠어요. 당신이 떠난 뒤 너무 오래 멈춰 서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떨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이 감정이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새로운 바람이라는 것을. 비가 예보에도 없이 내리던 여름밤이었습니다. 낮에는 한낮의 더위로 숨이 막힐 듯 했는데 해가 지고 난 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장독대에 널어둔 고추가 걱정되어 저는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가 고추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쪽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뛰어온 윤기현 씨였습니다. 고추 적겠네. 얼른 도와줄게. 그는 숨을 몰아쉬며 제 곁에 섰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어깨를 연이어 때렸습니다. 저는 급히 대야를 들고 그는 고추를 한 움큼씩 안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젖은 팔뚝이 제 팔에 부딪히며 물기가 스며들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비닐하우스 처마 밑으로 고추를 옮겨놓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천막 위로 빗방울이 연주하듯 두드려대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얇은 여름옷은 이미 빗물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제 어깨 위로 물방울이 흘러내리자 기현 씨가 조심스레 손수건을 꺼내 제 어깨를 닦아주었습니다. 거친 손끝이 살결에 스치자 몸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감기 들라. 조금이라도 닦아내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손수건에 스며드는 물기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가까이서 마주친 눈빛은 오랜 세월을 건너온 그리움이자 지금 이 순간을 간절히 붙잡고 싶은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영자야. 그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오래전 교회 뒷마당에서 기타를 치던 청년이 제게 속삭이듯 불러주던 그 이름.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제 가슴을 흔드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빗물 사이로 빛나는 눈빛, 젖은 머리칼, 그리고 입술이. 순간 저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은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팔이 떨리듯 그를 향해 다가갔고
들었고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젖은 옷 위로 그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체온이 묘하게 뒤섞이며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기다린 길을 되짚듯 조심스럽고 느리게. 저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맴돌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 순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서두를 건 없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듯 또 그를 안심시키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널 안아도 되겠지?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은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 묻어온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젊은 시절처럼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은 뜨거운 전류에 휘말린 듯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커튼처럼 둘 사이를 감싸주었고 세상은 오직 우리 둘만 남은 듯 했습니다. 손과 손이 맞닿자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거친 손끝이 주름진 제 손을 어루만질 때 늦은 나이에 다시 피어난 생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참 후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널 다시 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이건 꿈 같아.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 심장이 아직 이렇게 뛸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고 어깨와 등에 남은 그의 손길이 불씨처럼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이마 키스가 마치 다시 이어질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추억의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 잊었다고 믿었던 사랑과 욕망이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무겁고도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빗속에서 마주했던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만큼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논두렁에 앉아 있으면 바람결에 그때의 체온과 숨결이 다시 스며드는 듯 했고, 손끝은 여전히 그 거친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5해 전 떠나보낸 남편의 사진이 안방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제 눈은 절로 피곤하게 감겼습니다. 여보, 나 왜 이러는 걸까요? 당신이 없는 자리에 누군가를 들이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저는 밤마다 그렇게 속삭이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 앞 평상에 앉아있던 이웃들이 저를 보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박집 영자씨, 요즘 윤기현 씨랑 자주 다니더라.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럴까? 귓가에 그 말들이 꽂히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명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 듯 보였던 겁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서울에 사는 딸 혜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소문이 들려? 교회 오빠라던 아저씨랑 같이 다닌다면서?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해? 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외로움은 딸이 알지 못했습니다. 혜정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워. 내 아빠를 잊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 제 목소리가 울음으로 번져나가자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나도 노력해 볼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의 인정은 제게 너무도 큰 위로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제 마음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장독대 앞에서 무심히 고추를 다듬는 기현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반가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스친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저와 마찬가지로 소문과 딸의 시선에 마음이 눌려 있었겠지요. 기현 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눈 때문에 멀리하려고 했죠?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중요한 건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빛바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자야, 정말 괜찮겠어? 나는 평생을 바다도 아니고 흙만 보며 살아온 가진 것 없는 늙은이야. 내게 짐이 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짐이라니요. 오히려 제게는 선물이에요. 남편 떠나보내고 저는 매일 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런데 기현 씨가 다시 저를 살게 해줬어요. 그게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겹쳐진 두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젊은 날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빗속에서 멈춰섰던 우리의 시간이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이제 저도 조금은 웃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당신을 잊은 게 아니라 당신이 지켜보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 곁에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죄가 아니라고 이제는 믿고 싶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제가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용기였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은 채 함께 장터를 걸어가며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은 세상의 눈길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기현 씨와 함께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흘러내린 눈물이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 담긴 세월의 상처와 그리움이 그 순간만큼은 모두 따뜻한 화해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날 이루지 못한 인연이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듯 했습니다. 마당에는 여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빗소리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위로 우리의 웃음소리가 겹쳐 울려 퍼졌습니다. 빗소리와 웃음이 어우러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사랑은 젊은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황혼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밤 저는 오래도록 기현 씨와 나란히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쓸쓸한 빗줄기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빗물처럼 느껴졌습니다.